네, 산업안전기사 필기 제24강 화학위험 방지기술 내용입니다. 제2장 화학설비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 공장일 경우에는 대부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할 대상 업종인데요. 그 업종이 이제 좀 확대가 됐죠. 최근에 확대가 돼서 이 확대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요, 이제 실기시험에서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3가지를 써라, 4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을 해서 여기서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해서 결과를 적정하다, 잘 만들었다 이거죠. 조건부 적정, 그 다음에 부적정,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단 기준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고 하는 이 서류도 판단 기준이 똑같습니다. 적정, 조건부 적정, 적정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은 안전보건공단에 공사 착공 전 30일 전입니다. 30일 전까지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 내용도 부수적으로 좀 알고는 계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어디에 제출하지?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안전보건공단이고요. 언제까지 제출하지? 착공 30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심사는 3가지로 판단을 한다.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이렇게 3가지로 판단한다. 근데 이 판단하는 기준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도 똑같다.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도 주로 이제 건설업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제조업에서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대상들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뒤에서 나올 걸로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판정 기준이 공통이다. 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야 할 사업장.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 화학 공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유 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칼리질 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업 이렇게 정해졌고요.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 혼합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재 제조. 이게 과거에 농약 제조업하고 간단하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앞에 화학 살균 살충제 이게 말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화약 및 불법 제품 제조업 여기까지 해서 총 7가지의 대상 업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기 시험에서는 이 중에서도 좀 문장이 짧은 걸로 여러분들이 또 아니면 익숙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필기에서는 자, 이렇게 7가지 항목이 있다라는 것을 골라낼 수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 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이제 실기 쓸 때는 1번, 2번 포함해서 쓰면 좋겠죠. 예, 다른 것들은 말이 좀 길잖아요.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4번 내용도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하고 짧았던 내용인데 이제 앞에 질소화합물 이 말도 들어갔고 질소질 비료 제조업 이렇게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복합비료 제조업이라고 과거에 있었던 내용인데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하고 앞에 부수적인 말들이 좀 붙었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복합비료 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업, 또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이렇게 하나하나 띄어서 말로 기억을 하셔도 필기시험 볼 때는 맞다 틀리다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실기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1번, 2번 또 뭐
5번, 7번, 6번 이런 것들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좀 집중적으로 머릿속에 기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은 실기시험 때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공정안전보고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을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 그 네 가지를 4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타이틀이죠.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제 12대 요소가 나오는데 4대 요소 공정안전 자료입니다. 우리 공장의 모든 설비들의 도면부터 기본 자료, 동력 기계, 또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공정안전 자료입니다. 공정 위험성 평가서 우리의 해당 공정에 있어서의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간공학을 배울 때 이런 기법 배웠죠? 해잡기법. 해잡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잡기법을 가지고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죠.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정량적 평가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서에는 해잡기법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잡기법을 사용하는 데가 화학공장이라고도 문제가 나온다겠죠. 화학공장의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고 유인어가 있었죠. 해잡의 유인어. 인간공학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유인어, as well as, more, less, 또 other than, reverse, no나 not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잡의 유인어도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겠죠. 인간공학에서 나오지만 이게 이제 화학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위험성 평가에는 해잡 기법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안전운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안전운전 계획에는 안전운전 지침서를 바탕으로 실제 안전운전, 비상운전 또는 가동전 점검 이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운전과 관련된 또 설비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안전운전 계획입니다. 비상조치 계획에는 이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의 큰 타이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타이틀이 공정안전 자료, 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부적인 항목들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나열을 못했지만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큰 타이틀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타이틀을 보고 어떤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인가를 구분을 하라고 문제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알고 있어야 구분이 되죠. 그래서 주 타이틀, 이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될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으려면 세부 내용을 알고 큰 타이틀을 알고 세부 내용을 봐야지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실기시험에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네 가지 써라라고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필수 암기 항목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안전 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간단하죠. 12개 12대 요소를 다 외우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됩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에 이런 큰 네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다가 내용을 첨부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작성이 됩니다. 그 양을 작성하고 또 제출해서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자,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착공 30일 전입니다. 설치, 이전, 구조 부분에 변경이 있을 때 변경 관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를 두 부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을 해서 적정 여부를 확인을 받습니다. 30일 전입니다.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에 제출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30일도 기억하시고 두 부를 작성한다. 기본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 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의 종류. 공정안전보고서에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 설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비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건데, 자, 원자력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자, 요 두 가지는 뭐가 요구됩니까? 약간의 비밀이 요구됩니다. 비밀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 실제로 이제 각 사업장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공정안전자료,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있는데 그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비밀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슈가 돼서 이제 법적으로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라도 제공을 하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죠. 어쨌든 여기 있는 원자력 설비하고 군사시설은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을 누출 우려 때문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 등의 운송 설비, 도매 소매 시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난방용 연료의 저장 설비 및 사용 설비,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이건 다른 법이 관리하고 있죠. 도시가스 사업법, 이것도 다른 법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시험 때도 가끔씩 이게 소개되거든요. 제외 대상. 그럼 실기 볼 때는 이걸 다 우리가 외우려고 이렇게 긴 내용을 뭐하러 외우겠어요? 우리 실기시험 볼 때는 많이 물어봐야 4개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딱 4개 쓸 거 정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필기 볼 때는 타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나 또는 너무 경미하고 당연한 시설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주고 있고 또 비밀을 요하고 있는 설비들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물질안전보건 자료입니다. 공정안전 자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라고 부르는 자료가 있죠. 공정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자,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에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자,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 위험성, 명칭 함유량, 응급조치, 폭발 화재 시 대처 요령, 그 다음에 노출 사고 시 대처 요령,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사항, 그 밖의 사항, 이렇게 해서 1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본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에 대한 모든 물질, 우리가 뭐 허가대상, 관리대상 구분을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화학물질이라고 생각된 것들은 전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가지 항목이 물질안전 MSDS 자료라는 데가 1번부터 순서대로, 여기 순서대로 다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재, 누출, 여러 가지 반응성,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내용들이 법적 규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보호구는 뭐가 필요한 것까지 다 나와 있다. 그래서 MSDS 자료를 실제로 관리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작업하면서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가를 꼭 읽어보시고 스스로 이 물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얻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6가지 항목인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16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화학제품과 회사, 그 다음에 유해성, 위험성, 구성 성분, 응급조치, 폭발, 누출, 취급,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독성, 환경, 폐기 시 주의, 운송에 필요한 사항, 법적 규제사항 다 필요한 내용 같죠. 그래서 좀 엉뚱한 내용이 보기에 나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도록 자주 읽어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시험에 나오냐고요? 나옵니다. 2차 시험에도 16가지 중에서 4가지 써라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16가지 항목을 다 써주고 가로를 넣기, 빈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빠진 것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6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셔서 눈에 익게끔은 해놓으셔야 됩니다. 필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자,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련된 포함사항 16가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3번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등 제외 제재입니다. MSDS 자료를 작성 비치 등을 제외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두 번째는 농약입니다. 농약. 세 번째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네 번째는 비료입니다. 다섯 번째 사료. 여섯 번째 원료 물질.
원료 물질,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 물질입니다. 자, 7번째.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의 법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 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번째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서 식품위생법,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이렇게 12가지 항목, 그 외에 이제 12에 2 해가지고 첨단 재생 의료,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 바이오 의약품, 13번에 화약류, 14번에 폐기물, 15번에 화장품, 16번에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법을 이렇게 다 법이 있죠. 화장품법, 폐기물 관리법, 청포도금,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이렇게 앞에가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법, 타 법에 의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저는 이제 뒤에만 쭉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 때는 이 MSDS 작성 비치 제외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는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이 무조건 따라가죠. 법이 따라갑니다. 법이 따라가고 뒤에 있는 명칭은 앞에 있는 법의 제목에서 연상을 해서 쓰는 거죠. 농약관리법은 농약,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있는 물질들만 보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뒤에만 좀 보셔야 된다. 뒤에만 비료, 사료 이런 식으로 뒤에 물질들만 보시고 필기시험 볼 때는 이런 물질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뒤에 물질들 이름을 읽어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2번, 3번 반복해서 보는 것으로 극복을 해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이 MSDS 작성 비치 제외 제재에서 이 1번부터 좀 늘어났죠. 1번도 없다가 들어온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고, 이 문제도 실기시험 때도 언급이 돼요. 실기시험 때도 언급이 되는 내용이고, 예, 썰하고 나오죠. 썰하고 나오면 그때는 이렇게 간단한 것들 중심으로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놨다가, 아, 농약 써야지? 그러면 농약관리법 이 말만 쓰면 되겠죠. 또 비료 써야지? 그럼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이렇게 써서 4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할 때는 이렇게 4가지 뽑아서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선택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물질이 뭐가 나왔는가를 1번부터 여기 나오는 16번 내용들, 16번 마지막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런 물질들까지 18개가 있으니까 이 18개의 항목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이 제외 제재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포괄적으로 한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실기시험 볼 때만 추려서 내가 답쓰기 용이한 것 중심으로 써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17, 18번 내용 정리를 제가 안 읽었었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가 적다고 판단하는 화학물질 이런 것들도 제외 제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18가지 항목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부담 갖지 마시고 물질만 기억을 해보자. 자주 봐보자.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MSDS 제외 작성 비치 제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만 필기 때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유해 물질의 허용 농도 표시입니다. 유해 물질의 농도 표시는 TLV, TWA 해서, 자, 우리말로는 시간 가중 평균 허용 농도입니다. 자, TLV, TWA 시간 가중 평균 허용 농도 MSDS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TLV, TWA값이 다 나와 있죠.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인체 해가 없는 것이 확인된 물질의 허용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TLV, TWA는 몇 시간이 기준이다? 8시간이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STEL 해서 숏타임이죠. ST 숏타임 해서 단시간 노출 한계입니다. 노출 한계 농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시간 노출 허용 한계 농도 해서 이것은 8시간이 아니고 1회 15분 1일 내외입니다. 4번에 거쳐서 하루에 4번 동안 노출될 수 있는데 한 번 노출될 때 15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노출되어도 인체 해가 없는 물질의 허용 농도입니다. 결국은 15분씩 4번 하면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8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치고 여기는 1시간의 평균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사회로 나눠서 15분을 4번 나눠서 노출되는 것을 조건을 합니다. 실링 농도 해서 최고 허용 농도입니다. 최고 허용 농도. 천장값이라는 게 있죠. 제일 최고값. 그래서 잠시라도 노출돼서는 안 되는 농도. 여기는 노출되면 바로 해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1시간, 여기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값은 뭐겠어요? TLV, TWA 값이죠. 그래서 8시간을 기준으로 노출되어도 인체 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물질의 허용 농도를 TLV, TWA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농도들은 급성 농도. 우리 위험물 할 때 급성, 독성 물질이라고 있었잖아요. 급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만성입니다. 만성 중독, 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있는 값들, 허용 농도 값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되는 위험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값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8시간이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작업을 할 때 내가 노출되는 농도하고 시간하고 알고 있으면 이 노출 기준을 초과했냐 안 했냐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응용을 시켜서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준 시간분의 실제 노출된 시간의 비율을 가지고 TLV, TWA를 초과하냐 안 하냐 이걸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8시간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명칭 등의 게시,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게시하라고 했는데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할 사항입니다.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 및 긴급방제 요령. 자, 이 5가지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렇게 게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입구나 그 안쪽에 보면 게시판에 이렇게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잘 보이는 곳에 5가지 항목을 게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인, 착, 취, 응 이렇게 기억합니다. 명인, 착, 취, 응. 명인, 착, 취, 응 이것이 게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작업장에 게시해야 할 사항, 명인, 착취, 응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실기 때도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들으실 겁니다. 명인, 착취, 응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실기 때도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시입니다. 여기는 작업장의 게시입니다. 작업장에 게시할 사항. MSDS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니고 게시, 작업장에 게시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내용은 MSDS에 있는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하지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화학설비 안전기준입니다. 화학 안전장치의 종류입니다. 안전 밸브라는 게 있는데 설정 압력 이상일 경우 압력을 방출하는 것이 안전 밸브죠. 안전 밸브는 압력 방출 장치의 종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압력 방출 장치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압력 방출 장치라고 하는 말이 가장 넓은 의미입니다. 압력 방출 장치는 우리말로 할 때는 안전 밸브라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파열판의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열판이 있는데 안전 밸브는 이렇게 구분이 되죠. 세이프티 밸브라고 하는 거하고 밸브라는 거하고 릴리프 밸브라는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세이프티 밸브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기체, 증기나 가스 일대의 과도한 압력이 발생됐을 때 압력을 내보내는 게 세이프티 밸브고 릴리프 밸브는 액체 배관에서의 과도한 압력이 생겼을 때 이 액체를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는
장치를 릴리프 밸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뭐에 의한 차이다? 사항에 의한 차이다. 기체냐 액체냐. 영어로 말하면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죠. 세이프티 밸브는 기체, 릴리프 밸브는 액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파열판이라는 것은 주로 이 안전 밸브의 형태는 기체나 액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파열판이라는 것은 안전 밸브를 사용하기가 곤란할 때, 안전 밸브가 사용하기 곤란할 때라는 것은 독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또는 안전 밸브의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이 사용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이 기능에 문제가 된다는 말은 반응 폭주라는 말 쓰죠. 반응 폭주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발생되는 압력을 안전 밸브가 다 열려도 그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다시 말하면 안전 밸브가 감당이 안 되는 압력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을 때, 그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내보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파열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파열판은 이건 수동이에요. 한번 작동하면은 재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안전 밸브는 자동으로 압력 제어가 되잖아요.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호를 뭐를 한다? 안전 밸브를 선호를 하죠. 하지만 안전 밸브를 선호하는데 파열판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깔아져야 되잖아요. 좋은 걸 설치하고 싶은데, 편한 걸 설치하고 싶은데 불편한 걸 설치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다. 그래서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구분을 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틀어서 다 뭐라고 부른다? 압력 방출 장치라고 부른다. 자, 설정 압력 이상일 경우에 압력을 방출한다. 가장 많이 쓴 게 스프링식 안전 밸브를 가장 많이 씁니다. 스프링식 안전 밸브를 가장 많이 쓰는데, 자, 밑에 파열판이 나왔어요. 압력의 상승이 급격할 경우 이게 반응 폭주입니다. 반응 폭주란 말이 이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반응 폭주. 안전 밸브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 부식성, 독성 이런 말들을 포함하고 있죠. 부식성 또는 독성 물질,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이 물질들을 내보낼 수 있더라는 이야기죠. 통기 밸브. 통기 밸브는 탱크 내의 압력이 높으면 방출하고 탱크 내의 압력이 낮으면 흡입하는 밸브다. 그래서 통기 밸브라는 것은 무슨 탱크에다 설치하냐? 압력 탱크겠어요? 압력 탱크에다가는 설치를 못하죠. 대기압 탱크라고 부르는, 대기압과 똑같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탱크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압력 탱크는 내부에 압력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력을 유지하려면 통기 밸브를 설치하면 통기 밸브를 통해서 그 압력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여기처럼 압력이 높으면 내뱉고 압력이 부족하면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밸브는 항상 탱크 안과 밖의 압력이 같다는 조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통기 밸브는 대기압 탱크에만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통기 밸브에는 가연성 액체를,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를 대기압 탱크에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통기관을 설치를 해놨다. 통기관을 설치를 해놓으면 통기관에 가연성,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빠져나가는 부분에 화염이 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설치합니까? 화염 방지기. 화염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화염 방지기가 통기 설비, 통기 밸브하고 같이 사용됩니다. 통기관하고 통기 설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화염 방지기는 같이 씁니다. 통기관 안에 화염 방지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기관 안에 화염 방지가 있어서 외부의 화염이 통기관을 타고 탱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탱크에서 가스가 빠져나가는데 화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기관 선단 부분에다 뭐 설치한다? 망을 설치합니다. 이 망이 벌레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설치한 망이 아닙니다. 화염 방지기라고 부르는 망입니다. 그래서 여러 겹이 겹쳐져 있어서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화염 방지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프레임 어레스터 이렇게 부릅니다. 화염 방지기, 프레임 어레스터. 프레임 어레스터 이렇게 부르고, 통기 밸브, 브리더 밸브 이렇게 부릅니다. 브리더 밸브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통기 밸브하고 화염 방지기하고 짝꿍이고요. 안전 밸브하고 파열판하고 짝꿍이죠. 비교 대상이고 같이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동 경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이산가스의 발생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장치입니다. 자동 경보니까 당연히 가스 농도가 기준값 이상으로 노출이 되면, 감지가 되면 그 위험을 경보를 하는 장치를 자동 경보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자동 경보 장치는 터널에서도 씁니다. 우리가 터널 굴착을 하다 보면 천연가스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죠. 터널도 밀폐 공간 개념이니까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 경보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집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자동 경보 장치, 가스 누출 탐지기, 가스 누출 경보기 이런 것도 설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 공장에도 자동적으로 가스 농도를 감지해서 경보를 올려주는 자동 경보 장치가 설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가스 누출됐을 때 작동되는 경보장치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밸브 등의 작동 요건이라고 나옵니다. 안전밸브 등은 당해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화학설비 부속설비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한 개는 최고 사용압력의 1.05배입니다.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입니다. 자, 이 부분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되고 1.1배. 그러니까 지금 가로를 쳐놨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1.1배짜리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작동대로 설치한다. 그런데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보일러. 자, 기계에서 보일러에는 안전장치가 뭐였어요? 압력 방출 장치가 있었고, 압력 제한 스위치가 있었죠. 고조 수위 조절 장치 있었습니까? 화형 검출기 있었습니까? 이렇게 보일러의 안전장치가 4가지가 있는데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설치됐을 때 한 개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하나는 최고 사용압력의 몇 배? 1.05배. 그 기준하고 지금 요 기준하고 똑같네요. 기계 위험 방지 기술하고 화학 위험 방지 기술에서 나오는 기계에서는 뭐라고 불렀고요. 압력 방출 장치라고 했는데 화학에서는 안전 밸브라고 해놓고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무슨 화재를 대비했다?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예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냐라고 물어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다 1.05배로 답을 하고 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많이 틀리더라. 자,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를 또 물어보기도 하더라. 출제한 사람은. 자, 구분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